1934년 8월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한 달 넘게 퍼붓던 비가 겨우 그친 갈대밭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온다. 냄새를 따라 갈대를 헤치고 들어간 사람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길이 10m의 용의 시체. 살은 이미 다 녹아내려 뼈만 남은 상태로 머리 좌우에는 1m가 넘는 뿔이 하나씩 솟아 있었다. 사체는 사진으로 찍혀 신문 일면에 그대로 박제되었으니 전설 속 생물이 사진으로 남은 몇 안 되는 사건이었다. 사실 이 동네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살아있는 용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 실제로 이 존재를 마주한 이들은 용이 거의 기력은 없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붉게 충혈된 상태였다고 묘사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죽게 두지 않았다. 갈대 자리를 엮어 햇빛을 가려주고 물을 퍼다 몸에 끼얹었으며 절에서는 스님들이 매일 나와 법사까지 지낸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한번 폭우가 쏟아지는 사이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얼마 뒤 7월 28일 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렸으니 잉커우 하늘에서 용이 나타났으니 배 세척이 뒤집히고 공장 건물이 부서졌으며 사람 9명이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8월 6일 갈대밭 쪽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틀 뒤 발견한 것이 바로 신문에 실린 그 용의 사체였다. 경찰이 사체를 실어다 부두 앞 공터에 그대로 늘어놓자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 이곳으로 오는 기차표까지 매진되어 암표까지 팔리게 되었으니 직접 현장을 본 전문가는 이것을 교룡류라고 확정한다. 교룡은 용이 되기 전 단계라고 전해지는 존재로 즉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용이라고 인정한 것. 이후 사체는 근처 공식기관으로 옮겨져 보관되다 전쟁통의 행방이 끊기게 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용에 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생명체 용. 그런데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 전설 속의 존재가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은 멕시코의 한 동굴 속에서 시작된다. 멕시코의 한 바위산을 여행 중인 커플은 버려진 철광처럼 보이는 동굴을 발견, 카메라를 켜고 동굴 안을 살펴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나아가자 왜인지 철문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는 동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쪽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소름 돋게 번쩍이는 두 개의 눈. 너무 놀란 커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고 영상이 공개되자 이 존재에 대한 엄청난 논란과 함께 늑대라는 의견부터 새끼 용이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용에 관한 이야기는 쌉소리로 취급받는 분위기였다. 바로 이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굴의 진짜 입구를 찾아내 동굴 속을 탐험하는 남자들. 동굴의 미로 속을 헤매던 그때 마침내 마주하게 된 소름 돋게 번쩍이는 두 눈.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용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없는 마치 용의 전 단계인 이무기 같은 모습. 이 생명체는 실제 이 지역에서 수차례 언급되었던 의문의 생명체로 실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으나 이렇게 정체가 명확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무런 대비 없이 마주친 생명체에 두려움을 느낀 남자들은 서둘러 도망쳤고 이 동굴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다. 그러나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남자. 그리고 남자 앞에 거대한 알. 알 안쪽에는 이상한 흔적이 보이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듯 바스러진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상한 알과 흔적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남자. 황급히 되돌아가려던 그 순간 머리에 돋아난 거대한 두 개의 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훨씬 커진 생명체의 모습. 이것이 잠시 바위 뒤로 사라진 틈을 타 남자는 목숨 걸고 도망치게 되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마침내 세계 곳곳에서도 용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동굴을 탐험하던 한 남자는 급하게 핸드폰을 켠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작은 흰색 생명체. 순간 뱀인가 했지만 너무나 하얀 색깔에 선명하게 보이는 팔과 다리. 팔을 이용하여 이동까지 하는, 이건 뱀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작은 용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제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달라스에서 찍힌 선명한 용의 형태, 훨씬 더 거대해진 모습이다. 먼 곳에 숨어 찍고 있음에도 날개를 펄럭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포착된다. 한눈에 보기에도 성체에 훨씬 가까워 보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착된 용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완전한 용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 중 과연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목격담과 증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느 방향이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법.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설 속의 존재들이 반드시 하늘 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I just knew I was looking into the face of an. Get away from the window! CMA officials is recording. They immediately hired a law firm to conduc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인어가 발견되고 있다. 인어라고 하면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상 속 존재. 즉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 그런데 이런 인어가 발견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한 인어 전문가에 따르면 인어는 보호, 평화, 균형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 세계와의 교류를 피해왔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조항이 깨지면서 인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 바로 확인해보겠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 죽인 배.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남자는 서둘러 카메라를 켠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는 한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와 마치 어뢰를 떠올리게 하는 비생명체적 수영 방식, 심지어 바닷속이 아닌 수면 위로 오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기괴함을 느끼던 찰나. I hear. What is that noise? This is crazy. I heard it. 밤바다에 울려 퍼지는 비명.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해당 존재에 대한 논란이 펼쳐진다. MBTI T인 나로서는 당연히 돌고래라는 반응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인어라고 주장. 나사가 공식적으로 외계인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견.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한 댓글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세이렌이라는 것. 세이렌은 인어처럼 상반신은 여성의 모습에 하체는 새나 물고기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하여 잡아먹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존재. 이런 영상 수십 편째 만들고 있는 내가 판단하기에 느낌상 주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특이한 케이스의 바다 생명체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구독을 안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동심을 박살낼 극한 탐험을 계속 헤쳐나가자. 그럼 바로 간다. 선명하게 보이는 두 팔과 물고기의 지느러미. 우리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인어의 모습 그 자체.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생명체는 물속으로 빠르게 도망친다. 게다가 호주의 한 바닷속 해양 생명체들을 촬영하고 있는 다이버들. 평화롭게 테스트 촬영을 해나가던 그때 팔부터 꼬리까지 완벽한 인어의 형태. 충격에 빠진 촬영자가 잠시 멈춰있는 사이 이 생명체는 빠르게 자리를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상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포착된 인어의 모습들은 마치 일본에서 묘사하는 인어와 닮았다. 일본의 인어는 외관이 추악하다. 민교 혹은 교진으로 불리는 일본의 인어는 물고기 몸에 사람 얼굴만 붙여놓은 형태부터 팔이 있어도 얼굴이 악령처럼 일그러졌거나 뿔이 나 있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요괴에 가까운 형태다. 이 인어 몸에서 기름을 채취할 수 있는데 한중일 세 나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묘사하기를 인어의 기름은 매우 유용하다고.
인어 기름을 몸에 바르면 추위를 막는 데 유용하고 심지어 진시황의 무덤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켜져 있는데 이건 역시 인어의 기름으로 만든 초라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어들의 변신 능력. 완전히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남자를 유혹해서 함께 물에 들어가며 물에 들어가면 바로 돌변해 남자를 잡아먹는다고. 바로 이렇게. 늦은 밤 텅 빈 수영장. 이 시간에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풍덩하는 물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자 경비는 혹시나 도둑일까 싶어 CCTV를 돌려보는데 선명하게 찍힌 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여자가 수영장으로 들어가자 실제 인어의 꼴이 변하는 그녀의 다리. 잠시 수영을 한 그녀는 호련히 수영장을 떠난다. 게다가 이번에는 야외 절벽. 절벽 위에 있는 두 남자는 바위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 자신의 모습이 발각된 인어는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든다.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영상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영상의 진위 여부들이 아니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인어에 대한 목격담이 전 세계 각국에서 100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 단순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너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증언들. 그런데 만약 인어가 진짜 존재한다면 도대체 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견되고 있지 않는 걸까? 물가로 향하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는 물속에 무엇인가를 끌어올린다. 인간의 상체에 녹색 꼬리를 가진 남성형 인어의 모습. 이 의문의 사람들은 능숙하게 생명체를 처리하여 자리를 떠난다. 계속되는 인어 은폐 논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얼마 전 최고의 극한 탐험 채널 동심파괴에서 다룬 이 영상 역시 인어에 관한 이야기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제 찍힌 동영상의 일부. 이 지역에서는 어부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강에 사는 이 괴생명체에게 생닭을 바치는 풍습이 있는데 이 기괴한 풍습을 찍기 위해 동행하였던 한 유튜버에 의해 결국 이 생명체가 포착되게 된 것. 영상이 공개되자 확실한 인어상이라는 말부터 주작이라는 이야기까지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만약 이게 주작이라면 분장 중에서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수중 특수 분장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주작의 진심인 경우이다. 오랜 세월 속 각기 다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목격되고 있는 인어의 존재. 그 중에는 주작도 있고 진위 여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어느 곳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나사가 외계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듯 언젠가 인어의 존재 역시 진위 여부를 밝히는 날이 올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허구라고만 여겨왔던 전설 속 존재들 중 일부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는데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생명체를 봤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거인, 말 그대로 거대한 인간. 보통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나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 물리 법칙을 초월할 정도의 절대적 거대함을 가진 존재, 즉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생명체들. 그런데 상상 속에만 존재해야 하는 이 거인들, 현실에서 목격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알아보겠다. 딱 집중. 산 위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의 형체. 허리를 굽혔다가 피고 이쪽을 바라보기까지.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람의 형태. 해당 영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뉴스들에 소개되며 거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확산. 전 세계적으로 거인에 대한 목격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산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인간의 형체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진다. 그냥 바위 같은데 왜 이리 호들갑일까 생각하는 순간 움직이는 생명체. 해당 영상은 네팔림의 강림이라까지 불리며 엄청난 화제가 된다. 그리고 산 정상에 서 있는 거대한 인간형 생명체들.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인 움직임에 사람이 아니냐는 의심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진상 파악에 나서 다양한 증거들을 발견. 분위기는 그냥 사람이었던 것으로 종결되며 앞서 논란이 된 다른 영상들까지도 사람이 아니냐는 의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인 때문에 실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며 흐름이 완전 뒤바뀌게 된다. What is it? Person, dude. No. It's a person standing there. No, it's not. Dude, have you seen what I've seen right now? 산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사람 같으나 너무나도 커서 말이 안 된다는 내용. 영상을 찍은 앤드류는 거인이라고 확신하며 이 산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형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확인시켜주며 영상을 분석해줄 사람을 구하는 한편 거인 탐사를 위한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 뒤 앤드류는 다시 해당 장소를 가보았고 놀랍게도 거인은 사라진 뒤였다. 즉 거인이 움직였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앤드류는 결국 그 산을 직접 가보기로 결정.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거인을 발견한 산에 들어가려고 하자 CIA가 막았었다는 것.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가 산으로 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였으며 사람이 없는 새벽 다시 산을 탐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치 앤드류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는 듯 미리 와서 길을 막고 있는 의문의 차량 한 대. 앤드류는 첫날 자신을 막았던 동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지당하며 산을 오르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며칠 후 집 앞에 어떤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 앤드류가 쫓아나가자 차는 갑자기 시동을 걸고 달아나 버린다. 이 차의 모습은 며칠 전 길을 막고 있던 차와 상당히 비슷해 보였는데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 한편 공개된다. Sorry to disappoint you guys, but all the videos that I posted were scripted. They're just fake. They were just strictly for entertainment. Sorry to disappoint you guys. I just needed to give you a quick update. 갑자기 불안한 모습으로 자신이 올린 거인 영상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남자. 그런데 말하던 도중 화면 밖을 보며 말끝을 흐리기 시작. 반복해서 그쪽을 쳐다본다. 마치 화면 밖에 누군가 있으며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공개된 다음 영상. 무섭다라는 제목과 함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신은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동영상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주장. 그리고 해당 장소를 재방문. 거인이 있었던 곳에 갑자기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뒤 돌연 사망해버리고 만다. 앤드류의 사망이 기사에까지 실리며 엄청난 논란이 되자 사람들은 앤드류가 찍었던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해당 산의 이름이 카누산이라는 것과 앤드류가 본 거인은 카누산 위의 구조물일 것이라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산 자체가 카누산이 아닐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며 진실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나 앤드류의 죽음만은 사실이었기에 거인의 발견 혹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비밀을 알았다는 이유로 어떤 조직에게 입막음을 당했다는 소문으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결국 이 영상의 결과는 알 수 없게 되었으나 그 뒤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거인을 목격했다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정말 솔직히 거인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거인에 대한 목격담은 시대, 지역, 인종을 가리지 않고 고대부터 계속되어 왔다. 고대에 목격된 거인의 대부분은 혼자 여러 성인 남자를 상대하는 전투 형태의 목격담이었는데 이는 고대 농경민이 영양 부족으로 워낙 평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제대로 발육한 전사는 일반 병사들보다 키가 수십 센티미터 이상 큰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 다윗과 골리앗의 전설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어디까지나 일반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의 거인. 그러나 그 뒤 역사 속에서 5m급 사람의 뼈가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5m 이상의 신장의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보다 키가 몇 배나 큰 거인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보통 길이가 늘어나면 면적은 제곱, 무게는 세제곱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근력은 근육의 표면적에 비례하고 몸무게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 키 180cm에 몸무게 70kg 정도인 체형의 사람이 신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2배 커진다고 가정하면 근력은 4배가 되지만 몸무게는 8배인 560kg에 달한다. 결국 근육이 예전보다 2배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봤던 인간 형태의 거인은 결국 다리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실제로 현실에서는 2m 30cm 정도만 넘어가도 오히려 무릎 관절에 질환이 생겨 거동할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즉 5m급은커녕 2m급만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이러한 물리적 법칙 때문에 거인 맹신론자들은 거인은 아예 신체 구성 성분부터 인간이랑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고.
물론 아예 종족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할 말은 없다면 글쎄.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미스터리가 풀려가는 현대사회. 그러나 고대부터 계속된 거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진실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설 속 이러한 인간형 생명체가 거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니 I decided, yeah, I'm gonna go check it out. It didn't have fur. It was like a man's leg. It had a silhouette of a human. But it wasn't human. 털이 없고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 존재에 대한 공통된 목격담. 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밤이었다. 기척이 느껴져 창밖을 살펴보자 무언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사람이어도 사람이 아니어도 소름 끼치는 상황. 화면을 확대해보니 털이 없고 사람인 척하지만 사람일 수 없는 창백한 생명체. 그리고 며칠 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녀석. 미친 듯이 뛰어온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여 겨우 도망친다.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마치 사람을 위아래로 늘려놓은 듯한 생명체. 마치 사람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길을 건너간다. 이전에 발견되었던 녀석의 배는 돼 보이는 훨씬 더 커다란 크기. 만약 앞서 발견된 녀석이 새끼고 이 녀석이 성체라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이 녀석들을 페일 스토커, 즉 창백한 스토커라고 부르기 시작. 창백한 스토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처음에는 목표로 한 사람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이 그냥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은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전과는 뭔가 아주 미묘하게 변한 것 같다고 주변에서 느끼기 시작. 때문에 따라다니던 사람을 잡아먹고 본인이 그 사람인 척 살아간다는 괴담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이에 대한 충격적인 하나의 가능성이 제시되는데 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때 느껴지는 무언가 모를 이질감. 화면을 분석해보니 무언가 이상한 존재가 발견된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외모의 창백한 피부. 그러나 너무나 이상한 점은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존재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오히려 이 사실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듯한데 이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되며 이 존재의 진짜 정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다라는 의견부터 창백한 스토커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유난히 엄청난 관심을 모은다. reptilian이라고 하면 인간으로 형상 변환이 가능한 파충류들로 현재 정치, 경제 및 연예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하나의 음모론인데 이러한 음모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실제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인데 한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여왕.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 여왕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순간 기괴한 눈을 하고 있는 여왕. 흡사 파충류의 눈과 비슷하다. 이쪽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reptilian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 한 연예인이 방송 중 눈을 감았다 뜨자 방금 전과 같은 파충류의 눈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깜빡이자 원래대로 돌아오는 눈. 이들의 공통점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변신이 풀린 것을 알아채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 특히 이런 파충류형의 경우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피해를 받든 말든 자신들만을 위해 사회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인류가 겪은 엄청난 고통 뒤에 이들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미스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존재들을 관통하는 실제 과학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이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유전자나 염색체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 일어난, 쉽게 말해 DNA가 변이해서 생기는 것으로 기존의 생물체와 다른 모습이 발생할 수 있는 존재다. 즉 과학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 처음 돌연변이는 일종의 시스템상 오류로 발생하지만 만약 기존 시스템이 붕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멸망하는 경우 다른 DNA를 가진 돌연변이만 살아남아 오히려 이들이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평소 억압받던 몇몇 돌연변이들은 오히려 기존 세상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친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쳤던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연 당신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존재들이 정말 모두 사람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혹시 정말 1%의 확률로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섞여 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정체가 의심되는 전설 속 생명체가 인간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 나띠어, 사슴이 아니면서 사슴인 척하는 괴생명체. 최근 SNS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존재 나띠어. 사슴이 아니다라는 기괴한 이름을 가진 이 미확인 생명체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사슴과 다르지 않지만 이 존재를 가까이서 보게 되는 순간 무언가가 미묘하게, 아니 확실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분명 사슴처럼 보이지만 절대 살아있는 사슴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 나띠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눈. 나띠어를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의 눈을 보는 순간 이것이 절대 사슴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최근 나띠어가 엄청난 화제가 되자 이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 정체로 크게 3가지 정도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 2개는 전설에 가깝고 1개는 설득력이 있다. 나띠어의 첫 번째 정체는 스킨워커. 스킨워커는 미국 원주민 나바오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존재로 동물을 조종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짐승으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타락한 주술사다. 스킨워커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나 자매를 죽이는 폐륜을 저질러야 하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스킨워커는 오로지 사육만을 쫓는 타락한 존재가 된다. 이 존재가 변신할 수 있다고 알려진 동물 중에는 사슴도 있는데 동물로 변신한 스킨워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눈. 변신한 그들의 눈은 보통 동물의 눈과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나띠어의 2번째 정체, 웬디고. 웬디고 역시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존재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로 그 모습이 나띠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은 가장 현실적인 가설로 여겨지고 있는 사슴 좀비병. 사슴에게 발병한다고 알려진 만성 소모성 질환인 사슴 좀비병에 걸린 사슴은 중추신경계가 파괴돼 서서히 죽게 되는데 체중이 감소하여 몸도 야위고 기괴한 모습으로 걷거나 달리며 또한 두려움이 사라져 인간이나 천적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거나 공격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나띠어를 목격한 이들의 증언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나띠어를 사슴 좀비병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띠어를 직접 목격한 이들은 이것이 사슴 좀비병과는 뭔가 달랐다고 말한다. 나띠어는 보통의 사슴보다 몸집이 컸으며 병에 걸린 듯 이상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나띠어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좀비병이 사슴뿐만이 아닌 우리가 즐겨 먹는 동물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죽어서 눈이 아예 없어진 물고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몸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음에도 계속해서 헤엄을 치는 물고기. 이 충격적인 좀비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연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다. 지금까지 먹은 연어 초밥이 다시 올라오는 비주얼이지만 사실 이건 좀비병에 걸린 것이 아닌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데, 연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을 낳을 장소로 가는 데만 열중. 이 과정에서 흉곽은 마비되고 면역 체계가 망가지며 근육과 혈관까지 무너져 버린다. 그 결과 이렇게 눈이 빠지고 몸이 썩어 날아가 버려도 오로지 목적지 도달만을 위한 프로그래밍만이 온몸에 박혀 죽어서까지 이런 소름 끼치는 집착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의문, 지금까지 나는 이런 녀석들을 좋다고 먹어 제낀 것일까?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먹는 연어의 99%는 양식이라고 한다. 즉 연어를 키우다가 이런 산란기에 도달하기 전 정상적인 상태일 때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양식이 오히려 괜찮은 게 아무리 산란기 전 멀쩡한 상태의 연어라고 하더라도 양식이 아닌 자연의 경우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지방의 양도 적기 때문에 맛도 덜하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것.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매일 재미있는 극한 세상 탐험을 떠나보면 어떨까? 바로 이어서 이 영상을 보면 말라 죽어있는 물고기들, 지느러미를 부서뜨려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녀석, 죽은 지 한참은 돼 보이는데, 그런데 물고기를 뒤집고 물을 붓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물고기. 물고기에게 물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질식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좀비처럼 부활하는 이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플레코스토무스.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에게 어항 속 이끼를 청소하는 것으로 익숙한 바로 그 녀석이다. 보통 물고기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질식해버리지만, 가뭄이 심한 강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물이 마르는 경우 위에 산소를 보관하여 최대 30시간까지 물 밖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봤을 땐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에도 녀석은 신진대사를 최대한 낮추고 위에 비축한 산소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던 것. 이와 비슷한 물고기로 육지동물과 비슷한 폐를 가지고 육지에서 공기호흡을 할 수 있는 폐어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좀비 물고기 폐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 밝혀진 생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 그 유인원의 조상이 바로 물고기였다는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3억 7천만 년 전 고대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오며 우연히 포유류로 진화하기 시작. 이 폐어는 물 밖으로 나왔다가 진화에 실패한 고대 어류의 일종으로, 즉 우리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 인간의 팔뼈를 보면 고대 어류의 지느러미와 굉장히 똑같이 생긴 걸 알 수 있다는데, 이 말은 곧 만약 3억 7천만 년 전 진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인간이 물고기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인간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옥 같은 환경 속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다. 진화에 실패한 생명체에게 돌아오는 결말은 오직 멸종뿐. 그리고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 자연의 흐름과 탐욕에 따라 기괴하게 진화해 나가는 미래의 인간들. 200년 뒤부터 5천만 년 뒤까지 과연 미래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200년 뒤 지구의 미래는 암울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넣을 위협이 되었고, 계속되는 환경 오염은 마침내 모든 빙하를 녹여버린다. 해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고, 뉴욕, 서울, 런던과 같은 거대 도시들은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다. 대지의 대부분은 침수되었고, 인류는 육지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고지대에 남은 일부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며 남아있는 기술력을 총동원, 인류의 생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다에 적응하는 것뿐. 마침내 인류는 자신의 몸을 유전자 조작으로 바꾸기 시작,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진화를 시작한다. 그렇게 탄생한 신인류는 바로 아쿠아모프. 아쿠아모프의 팔다리는 물속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기 위해 길고 유연하게, 그리고 지느러미처럼 바뀌었으며, 피부 또한 저항을 최소화하며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미끄러워졌다. 눈은 심해의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둥글고 크게 진화하였으며, 그들의 귀는 더 이상 소리를 듣기 위한 기관이 아닌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기관으로 변화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가미. 몸에는 물고기나 다를 바 없는 아가미가 생겨 더 이상 물속에서의 호흡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쯤 되자 처음에는 육지의 인간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던 그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바다 깊은 곳에 적응해갔고, 바다의 변화는 그들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인간과의 교류를 서서히 끊고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축하기 시작. 시간이 지날수록 아쿠아모프는 점차 육지의 기억을 잃었고, 심해의 깊은 곳에서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완전한 바다 생명체로 진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고립된 운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바다 생명체로 진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우주로의 진출도 끊임없이 시도하였는데, 200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 베큐모프가 탄생하게 된다. 베큐모프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피부는 두꺼운 막으로 덮여 있으며 수백 수천 도씨에 달하는 극한의 온도 변화와 방사선도 견딜 수 있었다. 호흡기관은 이미 퇴화해 산소가 없는 진공의 우주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진화에 이들은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미 우주에서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베큐모프에게는 더 이상 지구의 인간들이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지구와의 관계를 끊어가게 되었고, 우주의 극한 상황을 떠돌며 최후의 인간성마저 잃게 된다. 마침내 인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종족으로 진화하게 되었으나, 치명적이게도 번식 기능이 없었던 그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 멸종하고 만다. 그리고 300년 후,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해수면 상승에 이어 남아있는 대지조차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독성 대기가 지구를 덮쳤다. 바다인간 및 우주인간 진화 프로젝트마저 실패한 지구의 인간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 기계기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더 이상 인간의 육체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몸을 기계로 개조해 나가기 시작. 팔, 다리에 이어 몸통과 장기들까지 그렇게 신체를 기계로 바꾼 인간, 마키나디움툼이 등장하게 된다. 기계와 결합된 신체는 매우 강력하였으며, 이제는 심장을 넘어 두뇌까지도 기계로 교체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의 몸은 완벽한 기계인간으로 진화했고, 더 이상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은 남지 않게 된다.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호모 마키나디움툼은 강력한 기계 신체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기계와 결합된 인간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마침내 진화를 끝마쳤다고 생각했던 인류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데, 바로 바이러스.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까지 무리해서 기계로 바꿔버린 그들은 결국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멸종하고 만다. 기술이 그들을 살렸지만 동시에 멸망의 원인이 되어 이들은 결국 기계의 몰락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500년 후,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온다. 마치 오염된 지구를 리셋하려는 듯 극심한 온도 하락이 계속되었고, 결국 전 세계를 얼려버리며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에 이르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극심한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진화를 시도하였고, 진화에 실패한 생명체는 모두 멸종하게 된다. 그것은 인류 역시 마찬가지. 기계로 변하지 않았던 인간들 역시 대부분 멸종하게 되었고, 남아있던 극소수의 인간들은 다시 한번 진화의 갈림길로 내몰린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유전자 변형 기술에 올인하였고, 혹한의 기온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신체를 진화시키기 시작. 그 결과 툰드라 드웰러라는 진화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 그들의 몸은 마치 짐승과 같았는데, 추위를 막아내기 위해 피부는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고, 지방층은 두껍게 발달했다.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팔다리는 두껍고 강해졌으며, 그들의 눈은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 그야말로 추위에 완벽히 적응한 신인류. 그렇게 새로운 인류는 잠시 동안 지구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진화 역시 곧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바로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 즉 빙하기의 끝이었다.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자 지구의 기후는 변하기 시작했고, 다시 따뜻해진 지구에서 툰드라 드웰러들의 진화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추위에 적응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따뜻한 기후에 맞설 수 없었고, 결국 극지방에 소수만 살아남은 채 그렇게 그들의 진화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몰락한 뒤 더 이상의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자 지구 또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푸르른 하늘과 초록빛의 식물들까지 다시 자라났다. 그리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극소수의 인류는 초원에 사는 초식성 인류인 플레인스 드웰러와 숲에 사는 포레스트 드웰러로 진화하며 끈질긴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1000년 뒤, 빙하기 이후 리셋된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다시 한번 눈부신 문명을 꽃피운다. 기술 발전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져 어느새 과거의 수준을 아득히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인류는 크게 유기질로 된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하는 틱, 그리고 완벽한 기계 몸으로 진화한 사이보그, 호모 리두스로 나누어 진화하게 되었는데, 틱은 과거 기계와 결합한 인간 마키나디움툼이 멸망한 것을 기억, 기계 장치 대신 최대한 실제 세포와 같은 유기질 형태의 장치들을 결합하였으나, 이것은 점차 그들의 모습을 기괴하게 바꾸어갔고, 결국 그들은 이성을 잃은 채 본능만에 충실한 괴물이 되어 진화에 실패한 인류로서 멸종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호모 리두스는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불필요한 걸림돌로 여기며 철저하게 통제, 오직 이성의 극대화만이 인간이 더 완벽해지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감정을 완벽히 제거한 채 이성적인 기계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미 불필요한 완벽한 기계화에 성공한 그들은 병에 들거나 자연사하는 일은 사라졌고, 결국 영생을 누리는 신에 가까운 인류로서 최종 진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것은 가장 불완전한 것과 같다고 했던가.
그 완벽함 속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인간성. 감성이 아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의 삶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주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비효율이었다. 결국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모든 합의를 끝낸 그들은 어느 날 그들 스스로 삶을 종료한다.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호모 리두스가 자멸하며 첫 번째 인류의 끈질긴 진화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만 년 뒤 지구에서 재탄생한 두 번째 인류, 그들은 이전의 기계 인류가 남긴 과학과 지식을 습득하여 기계 문명을 이루 지구를 넘어 우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스타피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인류는 은하계 전역을 개척하며 새로운 행성들을 테라포밍해 나갔고, 그들은 마침내 은하계를 넘어서 더 먼 곳까지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인류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쿠였다. 쿠는 인간의 기술 따위 아득하게 넘어선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으로 자신들이 우주의 생태계를 수호할 신성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가 테라포밍을 통해 수많은 행성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쿠의 막강한 기술력 앞에 인류는 허무할 정도로 무력하게 패배하게 된다. 쿠는 패배한 인류에 대한 처벌로 그들을 다양한 형태로 개조시켰고, 야생동물부터 애완동물까지 온갖 모습으로 개조된 대용품 인간들은 4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쿠의 지배하에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4천만 년 뒤 어느 날, 쿠는 호련이 등장했던 것처럼 호련이 어딘가로 떠났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한때 인간이었던 괴상한 인간들로 가득 찬 1000개가 넘는 행성들만이 남아있었는데, 쿠가 개조한 뜨거운 태양 근처 불타는 행성 지하에 거주하던 대용품 인간 웜, 수정같이 생긴 식물의 숲이 땅을 뒤덮은 덕분에 행성에는 아직 산소가 남아있었고, 행성의 유일한 척추동물이자 스타피플의 마지막 후손인 웜 또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벌레라는 이름처럼 외모는 창백한 거대 지렁이에 팔다리가 달린 듯한 생김새인데, 손가락과 발가락은 퇴화하여 땅강아지의 앞다리처럼 변했고, 눈과 신경계 역시 퇴화되었다. 신경계가 죄다 퇴화했으니 지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 이들이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라곤 먹이를 먹는 것과 짝짓기를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타이탄은 사바나 행성에서 살아남은 대용품 인간으로 길이만 40m를 넘길 정도로 거대하였는데, 앞다리가 코끼리 다리 마냥 퇴화한 대신 코끼리의 코처럼 아랫입술의 근육 조직이 발달했다. 기괴해 보여도 당시 은하계에 남아있던 인간들 중에는 가장 영리한 편에 속한 덕분에 두뇌를 원시 인류 수준으로 다시 발달시킬 수 있었는데, 물건을 줄 수 있는 아랫입술로 목재 조각품을 만들고 거대한 집을 만들고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을 시작했을 정도. 타이탄은 이렇게 수천만 년 만에 인류의 계승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던 인간이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도 빙하기가 타이탄의 행성을 강타. 이를 대비할 기술이 없던 이들은 멸종하고 만다. 육식인간 프레데터는 수많은 행성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조인간이었는데, 이들 중 가장 효율적 사냥 방식을 고른 종은 인류의 외부 개척지 중 하나에 살고 있던 프레데터였다. 고양이처럼 발톱을 넣었다 꺼낼 수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머리에 달린 턱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했고, 귀 또한 먹이의 위치를 잘 포착할 수 있게 발달했다. 이들의 주식은 새처럼 얇은 다리로 뛰어다니는 개조인간 썰터터. 이 포식자들은 이렇게 행성의 다른 개조인간들을 잡아먹으면서 조금씩 지능을 되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된 것은 아니었으니 멘텔로프가 대표적인 예시였다. 이들은 악기이자 살아있는 녹음기 역할을 하도록 개조당한 인간이었는데, 쿠가 은하계를 떠나자 멘텔로프는 초식성 네발인간으로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또렷한 인간의 정신에 불구나 마찬가지인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여겼고, 오히려 이성이 남아있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던 멘텔로프보다 다소 멍청하고 둔한 멘텔로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번식해나갔고, 결국 10만 년이 지나자 지성이 사라진 멘텔로프들이 기존의 개체들을 대체하게 되며, 한때 인간이었던 이들은 결국 완벽하게 짐승으로 거듭나게 된다. 쿠는 많은 수중인간들을 창조해냈는데, 이들 대부분은 쿠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탓에 야생 적응력이 없어 쿠가 은하계를 떠나자 빠르게 멸종했다. 그러나 스위머처럼 개조가 덜 이루어진 몇몇 수중인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스위머에게는 인공 아가미가 없었고 앞쪽 지느러미에 손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뒷다리 또한 남아있었다. 눈꺼풀 뒤에 인간의 눈이 남아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대화까지 나눌 수 있던 수준. 쿠가 떠나고 나자 스위머들은 사냥에 적합한 구조로 몸을 점차 바꿔나갔고, 결국 이들은 잠시 뒤에 소개할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그린 화가조차 어떻게 이런 기괴한 형태로 살아남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괴한 생명체를 지닌 템터. 암컷은 키가 2m 정도의 부리가 달린 커다란 원뿔형으로 식물처럼 땅에 몸을 반쯤 파묻고 지낸다. 수컷은 작은 체구의 펭귄처럼 생겼으며 암컷과 달리 걸어다닐 수 있는데, 수컷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음식을 나르고 암컷의 몸을 청소해주며 암컷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템터, 즉 유혹하는 자라는 이름대로 암컷이 소리와 페로본을 조합해 가장 강하고 순종적이지만 멍청한 수컷들을 골라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암컷의 시중을 드는 수컷이 태어나지만 가끔 암컷이 태어날 경우 수컷들이 새로운 암컷을 심으러 운반해 간다는 듯하다고. 이 기괴한 생명체들은 해성 충돌로 결국 멸종하고 만다. 콜로니얼은 2번씩이나 쿠의 맹공격을 버텨냈지만 3번째 침략에 패배한 행성의 인류가 개조당한 모습이다. 쿠는 이들을 죽이는 것조차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여겨 눈만 달린 살덩어리 벽돌로 개조해버렸는데, 이들은 쿠 문명의 쓰레기를 먹는 살아있는 여과장치로 무려 4천만 년을 고통받게 된다. 거기다가 이들 모두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모든 괴로움까지 함께 느끼는 운명 공동체였는데,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자살을 바랐던 종족이지만 그들의 육체는 쓰레기를 받아먹었던 만큼 효율적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이들은 쿠가 사라지자 이불처럼 행성 전체를 뒤덮으며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점차 진화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플라이어는 하늘을 날 수 있게 개조된 축복받은 비행인간이었다. 쿠가 개발한 독특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호흡기관을 모두 초월하는 효율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비행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능같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었다. 넘사벽에 가까운 이 사기적인 능력 덕분에 이들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하게 된다. 핸드플래퍼는 비행종 인간들의 후손으로 플라이어와는 달리 효율적인 인공장기가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비행 능력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비와 같은 날개는 도로 퇴화했고 다리도 다시 땅에 적응했지만 조상처럼 완벽히 땅 위를 걸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적응 가능성이 영영 사라진 대신 생식기관이 거대하게 발달, 이성을 유혹하기에는 적합했지만 생태계 포식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인간들과는 달리 블라인드 포크들은 쿠의 침입 당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쿠는 누워서 떡 먹기로 땅속 피난처를 찾아내서 그곳 사람들을 평생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개조했는데, 어둠 속 탐지를 위한 길고 민감한 손가락과 거대한 수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귀를 발달시켰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눈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쿠는 인류 무리 하나를 골라 지구 중력의 36배나 되는 고중력 행성으로 끌고 가 개조하였는데, 그 진화의 결과가 바로 롭사이더, 한쪽으로 처진 사람이라는 말대로 넙치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팔 하나가 다리로 변하며 다리만 3개가 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팔 겸 더듬이가 되었다. 눈 한쪽은 위를, 한쪽은 앞을 쳐다봤으며 귀와 코마저 뒤틀렸다. 그리고 이와는 완전 반대로 스트라이더는 중력이 약한 행성, 정확히는 중력이 지구의 5분의 1 정도인 목성형 위성의 환경에 적응한 인간인데, 잔디가 10m 넘도록 자라고 나무는 빌딩 수준으로 자라는 이곳에서 이들은 태양에 너무 가깝게 자라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팔다리와 목의 피부가 얇게 늘리며 진화한다. 하지만 얇은 만큼 매우 약해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기만 해도 중상을 입을 정도였는데, 쿠가 떠나자 역시나 공룡 같은 형태로 진화한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시작, 결국에는 멸종하고 만다. 인류는 크게 2가지 부류로 진화되었다. 자신들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쿠가 유인원 수준으로 태화시킨 종과, 그 정도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인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과 개조를 병행한 종, 기생인간 패러사이트는 명백히 후자였다. 패러사이트는 거북이 크기의 흡혈인간부터 숙주에 붙어 사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생인간까지 다양했으며 심지어는 자국 내에 기생하는 종까지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인간에게도 귀찮은 존재였다. 쿠가 떠나자 대용품 인간들은 기생인간을 물에 빠뜨리거나 불에 태우는 것도 모자라 먹어서 퇴치하는 법까지 개발해내며 결국 이 기생인간들은 멸종하게 된다. 이와 달리 손가락 낚시꾼 핑거피셔는 행성의 환경에 적응한 인간들인데, 물고기를 낚아 먹기 위해 손가락을 낚싯바늘처럼 진화시켰으며 주둥이는 길어지고 이빨 또한 날카로워졌다. 뛰어난 사냥 실력 덕에 쿠가 떠나자 행성 전체를 메울 정도까지 번식하게 된다. 쾌락주의자 헤도니스트의 특징은 이름대로 가장 행복했던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얼굴은 길쭉하게 늘어나 있고 새랑 비슷한 발을 지녔으며 엉덩이와 살 부분이 뒤로 조금 튀어나온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쿠가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 개조한 인간으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지냈던 탓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는 이들을 무려 수십 년 동안 짝짓기를 하고 나서야 임신할 수 있도록 개조해버린다. 다행히도 이들의 행성에는 쿠가 떠난 뒤로 재앙이 닥치지 않았고
먹고 자고 교미하는 일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인류의 후예가 쿠에게 개조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이서는 쿠의 침략에 저항해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로 떠났던 인간의 후손으로 행성이 하나둘씩 몰락하는 동안 은하계를 넘나들며 쿠의 눈을 피해 살아갔는데, 이들은 소행성 내부를 파헤쳐서 우주선으로 만들었고 이 우주선에서 평생을 숨어 살게 된다. 이들의 뼈는 무중력 환경에서 길고 가늘게 자라났으며 소화계와 호흡계 기관은 심장 질환과 충혈을 피하기 위해 압축되었다. 이 진화 덕분에 이들은 항문에서 공기를 배출, 우주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다양한 형태로 개조당한 쿠의 시대 이후 쿠가 떠난 자리에는 몇천 년간 이어진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었고, 이 긴 암흑기가 지나고 나자 기괴하게 변해버린 인류들은 다시 조금씩 운명을 꽃피우기 시작하였으니 스네이크 피플, 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였다. 과거의 개조인간 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해 나갔는데, 이러한 웜의 후손 중 뱀처럼 진화한 것이 바로 이 스네이크 피플. 그들은 뱀의 몸에 달려있는 거대한 손으로 세상을 빠르게 바꾸어 나갔으며 나선형 뇌로 관찰, 사색, 철학적 사고를 하며 다시 한번 지능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프레데터의 후손 킬러포크 역시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문명을 이루는 대가로 최고 포식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사냥할 때 쓰던 검치는 작고 연약해져 과거 인간 남성들의 생식기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뾰족한 갈고리 발톱도 간신히 작은 동물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 이제 치아와 발톱 대신 총을 이용하여 싸우는 지적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툴 브리더는 스위머의 후손이다. 물속에 살던 그들은 불을 이용해 복잡한 도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들 스스로를 도구로 개조하며 번식, 문명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개조인간 콜로니얼의 후손 모듈러 피플. 그들의 조상인 콜로니얼은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저마다 분화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마치 하나하나가 각 세포 역할처럼 각기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고 이들이 모두 합쳐져 모두가 함께 생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 소설 맨 애프터 맨과 올 투머로우스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 나간 미래의 인간들, 다른 종족에 의해 강제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어갔고, 과거의 인류 모습은 결국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모습은 달라도 그들의 뿌리는 모두 같은 현생 인류. 각 시대는 다른 형태로 인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과연 인류 진화의 끝은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